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까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 언론 혹은 이제 언론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기사 쓰기, 근데 기사 쓰기 이전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부터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몸을 좀 푸는 의미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닭하고 마당, 그리고 소하고 풀밭 이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두 개씩 한번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짝을 지으면 좋을까요? 소다. 이렇게. 네. 그리고요? 마당 불밭. 마당 풀밭. 마당이 다 불밭.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짝을 지었고. 저는 네. 닭하고 마당, 네. 소하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장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1번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2번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시선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자, 첫 번째보다 두 번째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이런 조사를 이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1번이 한 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20%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 결과가 거꾸로 나와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런데 또 이공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은 80%와 20% 미국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닭과 마당, 소와 풀밭 이렇게 짝짓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저변에는 이 세상을 이제 관계론적인 이 관점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닭이 마당에서 이렇게 모이를 쪼고 있고 또 소가 그 넓은 풀밭에서 이렇게 한가롭게 풀 뜯고 있어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런 풍경들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관계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의 발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 선생님처럼 닭, 소, 마당, 풀밭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관계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범주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카테고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로다 이렇게 묶는 겁니다. 닭과 소는 같은 이렇게 짐승이지 않습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한 카테고리로 묶고 또 마당과 풀밭은 어떤 이제 지표면의 상태를 가르치죠, 그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은 관계론적인 세계관이고 1번은 범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관계론적인 그 시선에 의해서 쓴 글들이 있고 또 어떤 글들은 범주론적인 시선에 의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관계론적인 시선에 의해서 쓴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수필, 시, 소설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닭과 소, 마당, 풀밭 이렇게 그 범주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보고서, 그다음에 무슨 뭐 제안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글들이 범주론적인 요소와 관계론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략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도 있죠, 그죠? 거길 가면은 이렇게 그 매장이 이제 그 식품부, 그다음에 무슨 잡화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죠. 뭐 가전을 파는 가전부. 그리고 식품부의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육류, 채소류, 뭐 잡곡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렇게 이 쇼핑 카트를 몰고 와서 자기가 그 시장을 보고 싶은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팔려고 하는 물건들을 그렇게 범주로 다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대분류를 해놓고 식품 밑에 육류, 무슨 곡류, 채소를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자, 글도 이렇게 하나로마트의 그 상품을 진열하듯이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 신문 기사가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종류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느티나무 통신인가요? 느티나무 통신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이제 이런 그런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이 글이 어떤 목적과 어떤 자리매김을 하는 글인지가 오한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블로그나 이렇게 뭐 카페에는 그런 글을 얼마든지 써서 좋지만 적어도 미디어에는 어떤 각각의 글들이 종류가 있고 그 글들이 기능을 하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한 이 기사 형식을 갖춰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사의 종류를 먼저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직보 기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직보 기사라는 말은 조금 이제 이게 좀 억지 해석이라서 보통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직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박스가 있죠. 박스는 이제 보통 해설 기사라고 합니다. 해설 기사.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피처라고 있습니다. 피처. 그건 뭐냐면 기획 기사입니다. 기획 기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인터뷰. 몇 월 며칠 베트남 통신하고 가로하고 여기에 대표자 들어가고 이 뉴스가 창간됐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다. 라는 내용들이 앞에 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사실들을 중요한 순서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보 기사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삼각형.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은 어떤 실마리 같은 거를 잡아서 실마리를 크게 풀어간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보 기사는 실마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다가 등장시킨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어떤 자기의 주관을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정확하게 찝어내는 것.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하나의 상황을 드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써보고 그 기사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합평을 해보면은 확 드러날 겁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일단 그냥 중요한 것들만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인터넷 매체라서 어떤 분량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주구장창 기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런데 저는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 기사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트레이트 기사 역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역삼각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왜 기사를 이렇게 중요한 것만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쓰고 제일 덜 중요한 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길어지면 안 보일까 그러지. 길어지면 안 보일까봐. 안 보니까. 안 보니까 그러면 살리더라도 분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쓰면 그냥 여기서 쳐나가면 됩니다. 편집자는. 네. 잘라내기 쉽게 쓰기 위해서 이 역삼각형 형태의 기사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언론에서는 거의 이제 이럴 염려가 없죠. 이럴 염려가 없지만 기사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압축미, 정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사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술 한 잔 먹고 이야기하듯이 넋두리하듯이 풀어낸다고 하면은 그런 기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의 파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정도지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파장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본질을 재빠르게 잡아채워서 바로 확 정말 스트레이트처럼 집어 던져야만이 사람들한테 마음의 파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다음에 저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결국은 야마를 딱 잡게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줄이고 줄여서 리듬은 하나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야마와 리드문이 살아있는 글을 써야만이 뒤에 글들이 서로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와 리드문이 없는 기사는 그 기사가 뭐 구구절절 흥미로워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파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 리드문과 야마를 잡는 연습을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 뉴스를 쓰는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쓰는 것이 이 기사와 언론을 이해하는데 거의 50%입니다. 절반입니다. 이건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뭐 기초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 운동처럼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사실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는 법을 이제 배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는 뭐냐면 이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스트레이트는 어떤 상황들을 압축적이고 정확하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이 스트레이트에서 집어 던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와 박스 기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일종의 보조해주는 역할을 바로 박스 기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박스 기사도 역시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잘 쓰는 연습을 해야만이 이 박스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안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연쇄 자살의 원인은 징벌적 등록금죄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의견인데 이것을 사실로 생각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글을 쓰거나 특히 이제 이 기사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을 말한 것 같아. 이를테면 괴산군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의견입니다. 의견. 그러니까 이 의견과 사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은 의견으로서 처리를 해줘야만이 그 기사와 그 글의 신뢰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을 만들까요?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죽은 학생들의 사인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뭔가 보편적인 원인을 찾아내거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통계나 과학적 근거나 뭔가 사실적 근거가 있으면 이게 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상대적 사실입니다. 절대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또 세월이 지나서 다른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뒤집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사실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카이스트 대학생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발표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카이스트 대학생 연쇄 자살의 원인으로 징벌적 등록금 문제를 꼽았다. 이러면 사실이 되겠죠, 그죠? 그죠? 내가 사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묘사하는 걸 넘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판단. 저게 잘 됐다, 못 됐다, 이 원인은 뭐다라고 판단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어떤 우리 사회에서 뭔가 공신력 있는 사람들의 판단, 혹은 과학적 근거, 통계 이런 걸 동원해서 이것이 글을 쓰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이라고 하는 점들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박스를 쓸 때 항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하니 이거는 이제 신뢰성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뭐 성명서나 이런 것과 이 미디어가 다른 점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야 이러이러한 것들은 저기 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은 이건 100% 거의 100% 자기의 주장을 그냥 주장으로서 내놔도 무방한 코너가 바로 오피니언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거의 언론은 이제 이 스트레이트와 박스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언론사의 이제 사활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해하고 언론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거지만 기사의 가치로서는 점점 이 영역은 점점 이렇게 영향력이 쇠퇴하고 이 영역은 굉장히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처, 인터뷰, 오피니언 이렇게 언론이 주도적으로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영역은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언론사가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언론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좋은 칼럼들, 좋은 인터뷰, 좋은 기획 기사 이런 걸 어떻게 잘 쓰느냐가 그 언론의 어떤 이렇게 품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제가 알기로 아무튼 느티나무 통신은 더더욱 뭐 속보를 위주로 할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다루면서도 어떻게 이런 내용에 이렇게 승부를 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좋은 필진,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느티나무 통신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새롭게 다른 각도 보다 더 심층적인 눈으로 그것을 이렇게 봐주는 그래서 읽고 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통찰을 주는 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느티나무 통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스트레이트 박스, 피처, 인터뷰, 가십, 오피니언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언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차로 벼룩시장을 다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인하기 위해서 하고 자동차 사고 팔기 위해서도 하고 집 업계에서 하고 있죠, 그죠? 이 어마어마한 매체파가 갖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요즘에는 이제 칼럼도 찍고 뉴스 기능을 조금씩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차로나 벼룩시장이
좀 더 영리해졌다고 한다면 그 안에 뉴스 기능을 더 확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교차로와 벼룩시장이 조중동 못지않은 매체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진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냥 정보지로 남았지만 그 정보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막강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광고면이 있죠. 광고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광고는 신문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인물 동정란이 있습니다. 인물 동정란. 한 면이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요한 인물들의 인사 동정이 어떤 이거 다 보셨습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역 언론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느티나브 통신이 야 거기 보니까 괴산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다 있어. 그거 보면 다 알아. 네? 다 알아.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로 인해서 이게 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성찬을 해놔도 사람들이 와서 떠먹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와서 사람들이 많이 떠먹어야 이게 다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이 터져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이걸 안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게 만드는 것이 이것 자체로도 물론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 되겠지만 사람들을 더 쉽게 유인하는 것은 바로 정보가 있었죠. 그래서 괴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무슨 조기 축구부터 해가지고 자잘한 뉴스들을 여기에 다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걸 보게 만든 겁니다. 쓴 약을 먹기 위해서 쓴 약 자체로는 이게 잘 먹기 힘드니까 거기다 이렇게 코팅을 하죠, 그죠? 코팅을 해서 딱 먹으면은 약 먹기도 편안하고 또 결국 그 약을 먹었으니까 몸이 좋아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위정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이나 이 어떤 문화의 영역에서 이 당위정을 발라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언론에서의 당위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미디어에 대해서 본 글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네. 믿음문이라고 영칭하는 걸 이제 카운치가 입각해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장이 만연차라고 하죠. 그게 고민이라고요. 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그 조사들 뭐뭐에 의한 뭐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면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놓습니다. 근데 요즘 기사를 믿음문 기사를 잘 보면은 이제 믿음문의 카피가 등장합니다. 이 OW2-를 다 넣자고 하니까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화를 시켜가지고 카피화를 한 문장으로 딱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구현해서 이제 이거를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 세련된 기사 작성법의 한 유형입니다. 이거 메인 카피가 있고 서브 카피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굵은 알짜로 되어 있고 작은 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또 길면은 중간 제목도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중간 제목을 좀 더 편집을 통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막 몇 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다양한 편집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이름이 있듯이 이 글을 알리는 문패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이 사실 이 글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어떻게 해보냐면 제목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제목을 달고 기사는 부산에서 서울로 온다라고 씁니다. 사람들한테 읽힙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 기사일까요?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는 기사일까요? 이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제목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것이 거의 80%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레임, 제목에서 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고 본문을 보게 됩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잘 보면 기사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목을 희한하게 달아가지고 이제 이 외국 보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사가 아무리 좋아도 제목에서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은 그 시선과 나머지를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거의 절반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제목은 이제 두 개가 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 메인 제목은 뭐냐면 카피입니다. 카피. 카피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사람의 마음과 이목을 닦을 수 있는 거 카피입니다. 카피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낚시와 같습니다. 낚시. 그래서 이 메인 제목에서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에서는 그 낚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객관적으로. 여기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목만 잘 달아도 기사가 후져도 제목만 잘 달면 그 기사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신문사에서는 편집부 기자들이 계속 이제 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어쨌든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여기서 낚시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좀 제목을 뽑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저는 뭐 형. 이제